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밖에는 차가운 눈바람이 창호를 흔들지만 이 등잔불 밑은 아늑하기만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옛날 옛적에 조선 어느 외딴 시골 마을 가장자리에 아랑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해는 유난히 짧았습니다. 해가 서산을 넘어가기 무섭게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초가집의 지피형을 사납게 핥았습니다. 아랑은 해질녘부터 군부를 지피느라 검댕이 묻은 얼굴을 소매로 대충 훔쳤습니다. 맵싸한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마른 솔가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부엌에는 멀건 보리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뚝배기에서 끓는 된장찌개의 짭조름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아랑은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받친 행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오라비와 올케인 박씨 부인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랑은 늘 그랬듯 방구석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푸고 국을 뜨는 내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왼쪽 뺨에 나비 모양으로 퍼져 있는 커다란 붉은 반점을 가리기 위한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제 밥그릇에 수북이 담긴 쌀밥을 확인하고 나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힐끗 방구석에 그림자처럼 앉은 아랑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겨울바람보다 더 시렸습니다. 어이구, 저 흉측한 것 좀 보게. 밥 먹을 때마다 고개를 처박으니 복이 들어오다가도 달아나겠네. 저 나비 반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인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찔렀습니다. 아랑의 오라비는 아내의 타박에 그저 마른 기침만 콜록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픈 몸을 핑계로 아내의 등살에 입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끓어오르는 설움을 애써 삼키며 그녀는 숟가락에 멀건 국물만 겨우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 대신 쓰디쓴 눈물의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랑은 무거운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그녀는 차가운 마당을 가로질러 뒷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옹기들이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장독대였습니다. 이것들은 아랑에게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벗이자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담긴 보물창고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간장독을 부드럽게 쓸어 보았습니다. 괜찮단다. 나는 괜찮아. 옹기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겨우내 얼어붙은 땅 속에서 흐르는 물소리처럼 작고 여렸습니다. 그녀는 시집도 못 가고 집안의 짐으로 취급받았지만 이 옹기들 속에서만큼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띄운 메주로 담근 된장과 간장은 마을에서 가장 깊은 맛을 냈고 그녀가 틈틈이 산에서 캐온 약초로 담근 차와 술은 알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지독했습니다. 섣달 그음이 가까워 오도록 눈은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산과들을 온통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익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독한 곧불이라 여겼던 병증은
며칠 만에 노인과 아이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기침 소리는 밤낮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의 그림자조차 피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을 감돌았습니다. 아랑의 오라비도 그 역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밤새도록 가슴을 찢는 듯한 기침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 며칠간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려 애썼지만 눈이 길을 막고 의원조차 병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자 곧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곧 분노가 되어 가장 만만한 상대인 아랑에게로 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광에 쌓아두었던 곡식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쌀독을 긁어 마지막 밥을 지어 먹은 날, 박씨 부인은 텅 빈 독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핏줄이 섰습니다.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아랑의 왼쪽 뺨에 있는 흉측한 나비 반점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애군을 부르는 표식이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틈으로 황소 울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랑이 오라비에게 드릴 물을 떠서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부엌에서 뛰쳐나와 아랑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흉측한 년, 내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았어. 내 오라비가 죽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아랑은 영문도 모른 채 흔들렸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내년에 그 빌어먹을 반점이 우리 집에 재앙을 끌어들인 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가 이 집에 있는 한 우린 다 죽어. 박씨 부인은 아랑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눈밭 위로 던졌습니다. 안에는 아랑의 해진 옷가지 2개 차갑게 식은 생고구마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썩 꺼져 산에 가서 내 오라비 살릴 약을 구해오든 아니면 얼어 죽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어설 생각 마. 방 안에서 오라비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아랑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박씨 부인은 아랑을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으로 세차게 밀쳐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꽝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랑은 망망한 어둠과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어 뺨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아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도 역병이 도는 이 밤중에 그녀를 받아줄 집은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은 방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다니던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산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는 앞을 가렸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아랑은 발의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죽음이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희미하게 무언가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반쯤 파묻힌 쓰러져가는 산신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아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아랑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산신각의 썩은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간신히 열렸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조금 나을 뿐 여전히 지독하게 추웠고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제단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랑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랑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더듬더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닿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달빛이 부서진 창호 틈으로 새어들어와 쓰러진 사내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비단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곁에는 부러진 칼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산적이라도 만난 듯 했습니다. 아랑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다급하게 사내의 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눈을 뜨기 전에 얼어 죽거나 열병으로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랑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자신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찢어 사내의 상처를 서툴게 동염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내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벗어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모자란 온기를 나누기 위해 그녀는 사내의 얼어붙은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딱딱하게 언 생고구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구마를 입에 넣고 잘게 씹어 그것을 사내에 벌어진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랑은 추위와 피로로 까무룩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보라는 기적처럼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결은 조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아랑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산신각 주변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버리고 간 부싯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썩은 석갈의 조각과 마른 짚을 모아 간신히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아랑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모든 것을 덮었지만 그녀는 이 산을 손바닥처럼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헤치고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해열과 기침에 좋은 도라지 뿌리와 잔대를 몇 뿌리 캐냈습니다. 산신각으로 돌아온 그녀는 깨진 항아리, 조각에 눈을 녹여 물을 끓이고 약초를 정성껏 달였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버려진 산신각에서 낯선 사내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나누어 주듯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혹독한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사내는 길고 흐릿한 꿈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썩은 나무와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틈새로 낯선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옹기 조각에 담긴 물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의원의 의원 민준이라는 것과 왕명으로 귀한 약재를 구해 산을 넘다 산적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아랑은 즉시 알아차리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받치고
따뜻하게 데운 약초 달인물을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쓴맛과 함께 알 수 없는 맑은 향이 입안에 퍼지며 막혔던 기혈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신 것이 단순한 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온몸을 녹이고 기운을 돋우는 매우 정교하게 배합된 약차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처방은 의서에서나 겨우 보았던 지금은 거의 잊힌 비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을 간호해준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왼쪽 뺨을 덮은 커다란 나비 반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흉측하다며 시선을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반점보다 더 깊은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지새우느라 퀭해진 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티끌 하나 없는 맑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상처와 정성스럽게 동여매어진 붕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낭자. 그는 아랑의 거칠고 얼어붙은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낭자의 그 손은 천냥만냥의 황금보다도 귀합니다. 낭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랑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눈보라가 먹고 민준도 간신히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산신각에 더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태롭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민주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비틀거렸고 그때마다 아랑이 자신의 작은 어깨로 그를 부축했습니다. 며칠간의 생사고락은 두 사람을 단순한 빚진 관계 이상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민주는 아랑의 뺨에 있는 반점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강인한 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 첫 번째로 만난 작은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물러간 장터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떡 파는 소리, 옹기장수의 외침, 갓 잡은 생선을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아랑은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에 익은 그러나 듣고 싶지 않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저기, 전현저, 재수 없는 년 아니야.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도 땔감과 먹을 것을 구하러 장터에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어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갔으리라. 생각했던 아랑이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비록 행색은 남루하지만 풍채가 예사롭지 않은 낯선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박씨 부인의 속에서 시기심과 분노가 뒤엉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잡년 집안 망신 다 시키더니 쫓겨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사내를 꼬여내 이 부정한 것. 박씨 부인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어 아랑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랑이 소중하게 안고 있던 약초 주머니를 거칠게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디서 도둑질한 물건이냐. 아랑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민준이 이를 악물고 아랑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장터의 소음을 순간적으로 잠재웠습니다. 박 씨 부인은 감히 자신을 막아선 사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웬 놈이야, 썩 비켜서지 못해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 낭자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인의 무례함은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더리를 모두 어기고 있어. 그는 비록 누더기를 걸쳤으나 그 말투와 기계는 평범한 시골뜨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랑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민준의 마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 순간이었습니다. 아랑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형님 박 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형님, 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예상치 못한 아랑의 반항과 민준의 기세에 눌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네, 내 인연이 그녀는 악을 썼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자신에게 불리함을 깨닫고는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라, 저주받은 년 아랑은 그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지켜준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동을 피해 장터에서 가장 큰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걸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다 죽어가는 행색의 두 사람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산적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왕실 문양이 새겨진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옥패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두 사람을 가장 깨끗한 방으로 모셨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눕자마자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 노모께서 화병 호빙을 앓고 계십니다. 몇 달째 식사를 전혀 못하시고 자리에 누워만 계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는 의원인 듯한 민준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정작 의원 본인이 쓰러져 있으니 낙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민준을 간호하던 아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부엌을 써도 되겠습니까? 주막 주인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랑은 잠시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과 찹쌀 마른 국화꽃을 조금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잣을 갈아 찹쌀과 함께 뭉근하게 죽을 쑤었습니다. 부엌에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에 국화차, 주화차를 띄웠습니다. 그 향기는 사람의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랑은 조심스럽게 잣조과 국화차를 들고 노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노파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조금만 드셔보세요. 아랑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고소한 죽 냄새가 노파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노파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랑이 떠주는 죽을 한 숟갈, 두 숟갈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나 저기 저 주막집 노모가 죽다 살아났다는군. 누가 고친 겐가. 용한 의원이라도 왔나. 아니 웬 처자가 쑤어준 죽 한 그릇의 기운을 차렸다는구먼. 어떤 처자 왼쪽 뺨에 나비 반점이 있다던데.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흉측한 재앙의 표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나비 반점이 어느새 병을 치유하는 신비한 손맛의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망신만 당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박씨 부인의 형편은 날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녀가 재앙이라 부르며 쫓아낸 아랑은 사실 집안의 숨은 기둥이었습니다. 아랑이 틈틈이 캐어다 저장해 두었던 약초와 먹거리들이 떨어지자 알아누운 남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칼에 끓는 기침 소리가 밤낮으로 집을 울렸지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터에서의 소동은 마을 사람들의 귀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혹독한 겨울밤에 재수 씨를 맨몸으로 내쫓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도 부정하다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인심은 천심이라 했던가요?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에게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곡식을 구워주거나 일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남편의 약값과 밀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마지막 남은 밭대기마저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텅 빈 집에서 병든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기나긴 겨울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랑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지독한 고독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랑이 머물던 주막은 전례 없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노모를 살려낸 나비 처녀의 신비한 음식 맛을 보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랑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약차를 다렸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지친 이들의 속을 덮였고 향기로운 차는 시름을 잊게 했습니다. 아랑은 처음으로 사람들 속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주막 거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한 무리의 금군이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엎드렸습니다. 금군의 대장으로 보이는 이가 성큼 안으로 들어와 외쳤습니다. 내의원 어의 민준 대감을 찾고 있소. 이곳에 계시다는 기별을 받았소. 주막 주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눈이 민준이 쉬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휴식과 아랑의 극진한 간호로 기력을 회복한 민준이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으나 그의 눈빛과 기계는 산적을 만났던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군들은 그를 알아보고 즉시 예를 갖추었습니다. 대감 무사하셨군요. 대비마마께서 애타게 찾으십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는 임금의 옥체를 돌보는 내의원의 촉망받는 의원이었으며 눈보라 속에 산을 넘었던 것은 위독하신 대비마마께 올릴 마지막 희망인 천년 현삼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금군의 호의를 받으며 즉시 궁궐로 향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랑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낭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소.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가 떠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랑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가 주막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랑을 궁으로 모시라는 대비마마의 명이었습니다. 아랑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가마에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웅장한 궁궐의 문을 지나며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대비의 처소였습니다. 천년 현삼을 다려 마시고 병석에서 일어난 대비마마는 온화한 눈길로 아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민 의원을 구한 그 처자더냐. 아랑은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민 의원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네가 장터에서 죽어가던 노파를 살린 이야기도 들었느니라. 고개를 들거라. 아랑이 망설이며 고개를 들자 대비마마는 그녀의 뺨에 있는 나비 반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랑은 다시금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대비마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흉한 표식이 아니로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길을 가진 나비가 내려앉은 자리가 아니더냐. 궁에는 아픈 사람도 마음이 병든 사람도 많으니라. 대비마마는 아랑의 재능과 인품을 높이 샀습니다. 그날부로 아랑은 궁중의 음식을 관장하는 수라간 그 중에서도 왕과 대비의 건강을 돌보는 약차와 약선 음식을 전담하는 자리에 특별히 임명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밤 궁궐의 후원 연못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내의원의 수장이 된 민중과 수라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궁이 된 아랑이었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부서졌고 물 위에 비친 아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나비 반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둠과 서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그것은 마치 향기로운 꽃 위에 막 내려앉아 날개를 반짝이는 살아있는 진짜 나비처럼 보였습니다. 아랑은 자신의 약점을 감춤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빛나는 가치를 끌어안음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꽃피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밖에는 차가운 눈바람이 창호를 흔들지만 이 등잔불 밑은 아늑하기만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옛날 옛적에 조선 어느 외딴 시골 마을 가장자리에 아랑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해는 유난히 짧았습니다. 해가 서산을 넘어가기 무섭게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초가집의 지피형을 사납게 핥았습니다. 아랑은 해질녘부터 군부를 지피느라 검댕이 묻은 얼굴을 소매로 대충 훔쳤습니다. 맵싸한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마른 솔가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부엌에는 멀건 보리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뚝배기에서 끓는 된장찌개의 짭조름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아랑은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받친 행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오라비와 올케인 박씨 부인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랑은 늘 그랬듯 방구석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푸고 국을 뜨는 내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왼쪽 뺨에 나비 모양으로 퍼져 있는 커다란 붉은 반점을 가리기 위한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제 밥그릇에 수북이 담긴 쌀밥을 확인하고 나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힐끗 방구석에 그림자처럼 앉은 아랑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겨울바람보다 더 시렸습니다. 어이구, 저 흉측한 것 좀 보게. 밥 먹을 때마다 고개를 처박으니 복이 들어오다가도 달아나겠네. 저 나비 반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인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찔렀습니다. 아랑의 오라비는 아내의 타박에 그저 마른 기침만 콜록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픈 몸을 핑계로 아내의 등살에 입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끓어오르는 설움을 애써 삼키며 그녀는 숟가락에 멀건 국물만 겨우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 대신 쓰디쓴 눈물의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랑은 무거운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그녀는 차가운 마당을 가로질러 뒷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옹기들이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장독대였습니다. 이것들은 아랑에게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벗이자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담긴 보물창고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간장독을 부드럽게 쓸어 보았습니다. 괜찮단다. 나는 괜찮아. 옹기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겨우내 얼어붙은 땅 속에서 흐르는 물소리처럼 작고 여렸습니다. 그녀는 시집도 못 가고 집안의 짐으로 취급받았지만 이 옹기들 속에서만큼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띄운 메주로 담근 된장과 간장은 마을에서 가장 깊은 맛을 냈고 그녀가 틈틈이 산에서 캐온 약초로 담근 차와 술은 알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지독했습니다. 섣달 그음이 가까워 오도록 눈은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산과들을 온통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익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독한 곧불이라 여겼던 병증은 며칠 만에 노인과 아이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기침 소리는 밤낮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의 그림자조차 피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을 감돌았습니다. 아랑의 오라비도 그 역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밤새도록 가슴을 찢는 듯한 기침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 며칠간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려 애썼지만 눈이 길을 막고 의원조차 병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자 곧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곧 분노가 되어 가장 만만한 상대인 아랑에게로 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광에 쌓아두었던 곡식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쌀독을 긁어 마지막 밥을 지어 먹은 날 박씨 부인은 텅 빈 독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핏줄이 섰습니다.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아랑의 왼쪽 뺨에 있는 흉측한 나비 반점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애군을 부르는 표식이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틈으로 황소 울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랑이 오라비에게 드릴 물을 떠서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부엌에서 뛰쳐나와 아랑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흉측한 년, 내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았어. 내 오라비가 죽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아랑은 영문도 모른 채 흔들렸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내년에 그 빌어먹을 반점이 우리 집에 재앙을 끌어들인 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가 이 집에 있는 한 우린 다 죽어. 박씨 부인은 아랑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눈밭 위로 던졌습니다. 안에는 아랑의 해진 옷가지 2개와 차갑게 식은 생고구마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썩 꺼져 산에 가서
내 오랍이 살릴 약을 구해오든 아니면 얼어 죽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어설 생각 마. 방 안에서 오라비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아랑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박씨 부인은 아랑을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으로 세차게 밀쳐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꽝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랑은 망망한 어둠과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어 뺨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아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도 역병이 도는 이 밤중에 그녀를 받아줄 집은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은 방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다니던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산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는 앞을 가렸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아랑은 발의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죽음이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희미하게 무언가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반쯤 파묻힌 쓰러져가는 산신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아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아랑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산신각의 썩은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간신히 열렸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조금 나을 뿐 여전히 지독하게 추웠고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제단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랑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랑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더듬더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닿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달빛이 부서진 창호 틈으로 새어들어와 쓰러진 사내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비단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곁에는 부러진 칼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산적이라도 만난 듯 했습니다. 아랑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다급하게 사내의 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눈을 뜨기 전에 얼어 죽거나 열병으로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랑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자신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찢어 사내의 상처를 서툴게 동염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내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벗어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모자란 온기를 나누기 위해 그녀는 사내의 얼어붙은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딱딱하게 언 생고구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구마를 입에 넣고 잘게 씹어 그것을 사내에 벌어진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랑은 추위와 피로로 까무룩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보라는 기적처럼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결은 조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아랑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산신각 주변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버리고 간 부싯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썩은 석갈의 조각과 마른 짚을 모아 간신히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아랑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모든 것을 덮었지만 그녀는 이 산을 손바닥처럼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헤치고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해열과 기침에 좋은 도라지 뿌리와 잔대를 몇 뿌리 캐냈습니다. 산신각으로 돌아온 그녀는 깨진 항아리, 조각에 눈을 녹여 물을 끓이고 약초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버려진 산신각에서 낯선 사내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나누어 주듯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혹독한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사내는 길고 흐릿한 꿈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썩은 나무와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틈새로 낯선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옹기 조각에 담긴 물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의원의 의원 민준이라는 것과 왕명으로 귀한 약재를 구해 산을 넘다 산적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아랑은 즉시 알아차리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받치고 따뜻하게 데운 약초 달인 물을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쓴맛과 함께 알 수 없는 맑은 향이 입안에 퍼지며 막혔던 기혈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신 것이 단순한 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온몸을 녹이고 기운을 돋우는 매우 정교하게 배합된 약차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처방은 의서에서나 겨우 보았던 지금은 거의 잊힌 비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을 간호해준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왼쪽 뺨을 덮은 커다란 나비 반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흉측하다며 시선을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반점보다 더 깊은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지새우느라 퀭해진 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티끌 하나 없는 맑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상처와 정성스럽게 동여매어진 붕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낭자. 그는 아랑의 거칠고 얼어붙은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낭자의 그 손은 천냥만냥의 황금보다도 귀합니다. 낭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랑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눈보라가 먹고 민준도 간신히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산신각에 더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태롭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민주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비틀거렸고 그때마다 아랑이 자신의 작은 어깨로 그를 부축했습니다. 며칠간의 생사고락은 두 사람을 단순한 빚진 관계 이상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민주는 아랑의 뺨에 있는 반점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강인한 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 첫 번째로 만난 작은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물러간 장터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떡 파는 소리, 옹기장수의 외침, 갓 잡은 생선을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아랑은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에 익은 그러나 듣고 싶지 않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저기, 전현저, 재수 없는 년 아니야.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도 땔감과 먹을 것을 구하러 장터에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어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갔으리라. 생각했던 아랑이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비록 행색은 남루하지만 풍채가 예사롭지 않은 낯선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박씨 부인의 속에서 시기심과 분노가 뒤엉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잡년 집안 망신 다 시키더니 쫓겨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사내를 꼬여내 이 부정한 것. 박씨 부인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어 아랑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랑이 소중하게 안고 있던 약초 주머니를 거칠게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디서 도둑질한 물건이냐. 아랑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민준이 이를 악물고 아랑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장터의 소음을 순간적으로 잠재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감히 자신을 막아선 사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웬 놈이야. 썩 비켜서지 못해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 낭자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인의 무례함은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더리를 모두 어기고 있소. 그는 비록 누더기를 걸쳤으나 그 말투와 기계는 평범한 시골뜨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랑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민준의 마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 순간이었습니다. 아랑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형님 박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형님, 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예상치 못한 아랑의 반항과 민준의 기세에 눌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네, 내 인연이 그녀는 악을 썼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자신에게 불리함을 깨닫고는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라. 저주받은 년 아랑은 그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지켜준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동을 피해 장터에서 가장 큰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걸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다 죽어가는 행색의 두 사람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산적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왕실 문양이 새겨진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옥패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두 사람을 가장 깨끗한 방으로 모셨습니다. 민준은 자리에 눕자마자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 노모께서 화병 호빙을 앓고 계십니다. 몇 달째 식사를 전혀 못하시고 자리에 누워만 계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는 의원인 듯한 민준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정작 의원 본인이 쓰러져 있으니 낙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민준을 간호하던 아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부엌을 써도 되겠습니까? 주막 주인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랑은 잠시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과 찹쌀 마른 국화꽃을 조금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잣을 갈아 찹쌀과 함께 뭉근하게 죽을 쑤었습니다. 부엌에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에 국화차, 주화차를 띄웠습니다. 그 향기는 사람의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랑은 조심스럽게 잣조과 국화차를 들고 노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노파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조금만 드셔보세요. 아랑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고소한 죽 냄새가 노파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노파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랑이 떠주는 죽을 한 숟갈, 두 숟갈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나 저기 저 주막집 노모가 죽다 살아났다는군. 누가 고친 겐가? 용한 의원이라도 왔나? 아니, 웬 처자가 쏘어준 죽 한 그릇에 기운을 차렸다는구먼. 어떤 처자 왼쪽 뺨에 나비 반점이 있다던데.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흉측한 재앙의 표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나비 반점이 어느새 병을 치유하는 신비한 손맛의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망신만 당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박씨 부인의 형편은 날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녀가 재앙이라 부르며 쫓아낸 아랑은 사실 집안의 숨은 기둥이었습니다. 아랑이 틈틈이 캐어다 저장해 두었던 약초와 먹거리들이 떨어지자 알아누운 남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칼에 끓는 기침 소리가 밤낮으로 집을 울렸지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터에서의 소동은 마을 사람들의 귀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혹독한 겨울밤에 재수 씨를 맨몸으로 내쫓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도 부정하다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인심은 천심이라 했던가요?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에게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곡식을 구워주거나 일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남편의 약값과 밀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마지막 남은 밭대기마저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텅 빈 집에서 병든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기나긴 겨울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랑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지독한 고독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랑이 머물던 주막은 전례 없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노모를 살려낸 나비 처녀의 신비한 음식 맛을 보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랑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약차를 다렸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지친 이들의 속을 덮였고 향기로운 차는 시름을 잊게 했습니다. 아랑은 처음으로 사람들 속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주막 거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한 무리의 금군이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엎드렸습니다. 금군의 대장으로 보이는 이가 성큼 안으로 들어와 외쳤습니다.
내의원 어에 민준 대감을 찾고 있소. 이곳에 계시다는 기별을 받았소. 주막 주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눈이 민준이 쉬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휴식과 아랑의 극진한 간호로 기력을 회복한 민준이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으나 그의 눈빛과 기계는 산적을 만났던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군들은 그를 알아보고 즉시 예를 갖추었습니다. 대감 무사하셨군요. 대비마마께서 애타게 찾으십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는 임금의 옥체를 돌보는 내의원의 촉망받는 의원이었으며 눈보라 속에 산을 넘었던 것은 위독하신 대비마마께 올릴 마지막 희망인 천년 현삼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금군의 호의를 받으며 즉시 궁궐로 향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랑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낭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소.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가 떠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랑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가 주막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랑을 궁으로 모시라는 대비마마의 명이었습니다. 아랑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가마에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웅장한 궁궐의 문을 지나며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대비의 처소였습니다. 천년 현삼을 다려 마시고 병석에서 일어난 대비마마는 온화한 눈길로 아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민 의원을 구한 그 처자더냐. 아랑은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민 의원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네가 장터에서 죽어가던 노파를 살린 이야기도 들었느니라. 고개를 들거라. 아랑이 망설이며 고개를 들자 대비마마는 그녀의 뺨에 있는 나비 반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랑은 다시금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대비마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흉한 표식이 아니로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길을 가진 나비가 내려앉은 자리가 아니더냐. 궁에는 아픈 사람도 마음이 병든 사람도 많으니라. 대비마마는 아랑의 재능과 인품을 높이 샀습니다. 그날부로 아랑은 궁중의 음식을 관장하는 수라간 그 중에서도 왕과 대비의 건강을 돌보는 약차와 약선 음식을 전담하는 자리에 특별히 임명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밤 궁궐의 후원 연못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내의원의 수장이 된 민중과 수라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궁이 된 아랑이었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부서졌고 물 위에 비친 아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나비 반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둠과 서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그것은 마치 향기로운 꽃 위에 막 내려앉아 날개를 반짝이는 살아있는 진짜 나비처럼 보였습니다. 아랑은 자신의 약점을 감춤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빛나는 가치를 끌어안음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꽃피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밖에는 차가운 눈바람이 창호를 흔들지만 이 등잔불 밑은 아늑하기만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옛날 옛적에 조선 어느 외딴 시골 마을 가장자리에 아랑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해는 유난히 짧았습니다. 해가 서산을 넘어가기 무섭게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초가집의 지피형을 사납게 핥았습니다. 아랑은 해질녘부터 군부를 지피느라 검댕이 묻은 얼굴을 소매로 대충 훔쳤습니다. 맵싸한 연기가 눈을 따갑게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마른 솔가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부엌에는 멀건 보리밥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와 함께 뚝배기에서 끓는 된장찌개의 짭조름한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아랑은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받친 행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오라비와 올케인 박씨 부인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랑은 늘 그랬듯 방구석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푸고 국을 뜨는 내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왼쪽 뺨에 나비 모양으로 퍼져 있는 커다란 붉은 반점을 가리기 위한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제 밥그릇에 수북이 담긴 쌀밥을 확인하고 나서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힐끗 방구석에 그림자처럼 앉은 아랑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길은 겨울바람보다 더 시렸습니다. 어이구, 저 흉측한 것 좀 보게. 밥 먹을 때마다 고개를 처박으니 복이 들어오다가도 달아나겠네. 저 나비 반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인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목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찔렀습니다. 아랑의 오라비는 아내의 타박에 그저 마른 기침만 콜록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픈 몸을 핑계로 아내의 등살에 입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아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습니다. 끓어오르는 설움을 애써 삼키며 그녀는 숟가락에 멀건 국물만 겨우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 대신 쓰디쓴 눈물의 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랑은 무거운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그녀는 차가운 마당을 가로질러 뒷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옹기들이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장독대였습니다. 이것들은 아랑에게 단순한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벗이자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담긴 보물창고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간장독을 부드럽게 쓸어 보았습니다. 괜찮단다. 나는 괜찮아. 옹기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겨우내 얼어붙은 땅 속에서 흐르는 물소리처럼 작고 여렸습니다. 그녀는 시집도 못 가고 집안의 짐으로 취급받았지만 이 옹기들 속에서만큼은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띄운 메주로 담근 된장과 간장은 마을에서 가장 깊은 맛을 냈고 그녀가 틈틈이 산에서 캐온 약초로 담근 차와 술은 알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지독했습니다. 섣달 그음이 가까워 오도록 눈은 멎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산과들을 온통 하얗게 집어삼켰습니다. 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익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독한 곧불이라 여겼던 병증은 며칠 만에 노인과 아이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기침 소리는 밤낮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의 그림자조차 피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을 감돌았습니다. 아랑의 오라비도 그 역병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었지만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밤새도록 가슴을 찢는 듯한 기침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 며칠간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려 애썼지만
눈이 길을 막고 의원조차 병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자 곧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곧 분노가 되어 가장 만만한 상대인 아랑에게로 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광에 쌓아두었던 곡식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쌀독을 긁어 마지막 밥을 지어 먹은 날, 박씨 부인은 텅 빈 독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실핏줄이 섰습니다. 이게 다, 이게 다 전연 때문이야.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아랑의 왼쪽 뺨에 있는 흉측한 나비 반점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애군을 부르는 표식이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틈으로 황소 울음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아랑이 오라비에게 드릴 물을 떠서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부엌에서 뛰쳐나와 아랑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 흉측한 년, 내가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았어. 내 오라비가 죽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 다 같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아랑은 영문도 모른 채 흔들렸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내년에 그 빌어먹을 반점이 우리 집에 재앙을 끌어들인 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네가 이 집에 있는 한 우린 다 죽어. 박씨 부인은 아랑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눈밭 위로 던졌습니다. 안에는 아랑의 해진 옷가지 2개 차갑게 식은 생고구마 2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썩 꺼져 산에 가서 내 오라비 살릴 약을 구해오든 아니면 얼어 죽든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어설 생각 마. 방 안에서 오라비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아랑이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박씨 부인은 아랑을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으로 세차게 밀쳐냈습니다. 썩 꺼지지 못해 꽝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랑은 망망한 어둠과 눈보라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얼어붙어 뺨을 따갑게 찔렀습니다. 아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도 역병이 도는 이 밤중에 그녀를 받아줄 집은 없었습니다. 돌아갈 집은 방금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릴 적 약초를 캐러 다니던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산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눈보라는 앞을 가렸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아랑은 발의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고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죽음이 바로 등 뒤까지 쫓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희미하게 무언가의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반쯤 파묻힌 쓰러져가는 산신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아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아랑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산신각의 썩은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간신히 열렸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조금 나을 뿐 여전히 지독하게 추웠고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제단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랑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랑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더듬더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닿았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달빛이 부서진 창호 틈으로 새어들어와
쓰러진 사내의 모습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비단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곁에는 부러진 칼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산적이라도 만난 듯 했습니다. 아랑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다급하게 사내의 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대로 두면 눈을 뜨기 전에 얼어 죽거나 열병으로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랑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자신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찢어 사내의 상처를 서툴게 동염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내의 곁에 바싹 붙어 앉아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벗어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모자란 온기를 나누기 위해 그녀는 사내의 얼어붙은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딱딱하게 언 생고구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구마를 입에 넣고 잘게 씹어 그것을 사내에 벌어진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랑은 추위와 피로로 까무룩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눈보라는 기적처럼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결은 조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아랑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산신각 주변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버리고 간 부싯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썩은 석갈의 조각과 마른 짚을 모아 간신히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아랑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모든 것을 덮었지만 그녀는 이 산을 손바닥처럼 잘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헤치고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땅을 파헤쳐 해열과 기침에 좋은 도라지 뿌리와 잔대를 몇 뿌리 캐냈습니다. 산신각으로 돌아온 그녀는 깨진 항아리, 조각에 눈을 녹여 물을 끓이고 약초를 정성껏 달였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 버려진 산신각에서 낯선 사내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나누어 주듯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혹독한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사내는 길고 흐릿한 꿈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썩은 나무와 흙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틈새로 낯선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깨진 옹기 조각에 담긴 물을 갈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의원의 의원 민준이라는 것과 왕명으로 귀한 약재를 구해 산을 넘다 산적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아랑은 즉시 알아차리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받치고 따뜻하게 데운 약초 달인 물을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쓴맛과 함께 알 수 없는 맑은 향이 입안에 퍼지며 막혔던 기혈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신 것이 단순한 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온몸을 녹이고 기운을 돋우는 매우 정교하게 배합된 약차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처방은 의서에서나 겨우 보았던 지금은 거의 잊힌 비방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자신을 간호해준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왼쪽 뺨을 덮은 커다란 나비 반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흉측하다며 시선을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반점보다 더 깊은 것이 보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지새우느라 퀭해진 눈,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티끌 하나 없는 맑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상처와 정성스럽게 동여매어진 붕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자신을 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낭자. 그는 아랑의 거칠고 얼어붙은 손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낭자의 그 손은 천냥만냥의 황금보다도 귀합니다. 낭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아랑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눈보라가 먹고 민준도 간신히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은 여전히 위험했지만 산신각에 더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위태롭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민주는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비틀거렸고 그때마다 아랑이 자신의 작은 어깨로 그를 부축했습니다. 며칠간의 생사고락은 두 사람을 단순한 빚진 관계 이상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민주는 아랑의 뺨에 있는 반점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강인한 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 첫 번째로 만난 작은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물러간 장터는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떡 파는 소리, 옹기장수의 외침, 갓 잡은 생선을 흥정하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습니다. 아랑은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귀에 익은 그러나 듣고 싶지 않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저기, 전현저, 재수 없는 년 아니야.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도 땔감과 먹을 것을 구하러 장터에 나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얼어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갔으리라. 생각했던 아랑이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비록 행색은 남루하지만 풍채가 예사롭지 않은 낯선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박씨 부인의 속에서 시기심과 분노가 뒤엉켜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천하의 잡년 집안 망신 다 시키더니 쫓겨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사내를 꼬여내 이 부정한 것. 박씨 부인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어 아랑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아랑이 소중하게 안고 있던 약초 주머니를 거칠게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디서 도둑질한 물건이냐. 아랑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민준이 이를 악물고 아랑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장터의 소음을 순간적으로 잠재웠습니다. 박씨 부인은 감히 자신을 막아선 사내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웬 놈이야. 썩 비켜서지 못해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 이 낭자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부인의 무례함은 하늘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더리를 모두 어기고 있어. 그는 비록 누더기를 걸쳤으나 그 말투와 기계는 평범한 시골뜨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랑은 자신의 앞을 막아선 민준의 마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나서준 순간이었습니다. 아랑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형님 박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형님, 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예상치 못한 아랑의 반항과 민준의 기세에 눌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네, 내 인연이 그녀는 악을 썼지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자신에게 불리함을 깨닫고는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라, 저주받은 년 아랑은 그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지켜준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동을 피해 장터에서 가장 큰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걸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다 죽어가는 행색의 두 사람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산적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왕실 문양이 새겨진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옥패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두 사람을 가장 깨끗한 방으로 모셨습니다. 민준은 자리에 눕자마자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 노모께서 화병 호빙을 앓고 계십니다. 몇 달째 식사를 전혀 못하시고 자리에 누워만 계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는 의원인 듯한 민준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정작 의원 본인이 쓰러져 있으니 낙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민준을 간호하던 아랑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번 부엌을 써도 되겠습니까? 주막 주인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랑은 잠시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작과 찹쌀 마른 국화꽃을 조금 청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잣을 갈아 찹쌀과 함께 뭉근하게 죽을 쑤었습니다. 부엌에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에 국화차, 주화차를 띄웠습니다. 그 향기는 사람의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랑은 조심스럽게 잣조과 국화차를 들고 노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노파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조금만 드셔보세요. 아랑의 따뜻한 목소리와 함께 고소한 죽 냄새가 노파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노파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랑이 떠주는 죽을 한 숟갈, 두 숟갈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아침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들었나 저기 저 주막집 노모가 죽다 살아났다는군. 누가 고친 겐가. 용한 의원이라도 왔나. 아니 웬 처자가 쑤어준 죽 한 그릇의 기운을 차렸다는구먼. 어떤 처자 왼쪽 뺨에 나비 반점이 있다던데.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흉측한 재앙의 표식이라 손가락질 받던 나비 반점이 어느새 병을 치유하는 신비한 손맛의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망신만 당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박씨 부인의 형편은 날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녀가 재앙이라 부르며 쫓아낸 아랑은 사실 집안의 숨은 기둥이었습니다. 아랑이 틈틈이 캐어다 저장해 두었던 약초와 먹거리들이 떨어지자 알아누운 남편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칼에 끓는 기침 소리가 밤낮으로 집을 울렸지만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터에서의 소동은 마을 사람들의 귀에 모두 들어갔습니다. 혹독한 겨울밤에 재수 씨를 맨몸으로 내쫓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사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도 부정하다며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인심은 천심이라 했던가요? 마을 사람들은 박씨 부인에게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곡식을 구워주거나 일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남편의 약값과 밀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마지막 남은 밭대기마저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텅 빈 집에서 병든 남편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기나긴 겨울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랑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지독한 고독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랑이 머물던 주막은 전례 없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노모를 살려낸 나비 처녀의 신비한 음식 맛을 보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랑은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약차를 다렸습니다. 그녀의 음식은 지친 이들의 속을 덮였고 향기로운 차는 시름을 잊게 했습니다. 아랑은 처음으로 사람들 속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주막 거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한 무리의 금군이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엎드렸습니다. 금군의 대장으로 보이는 이가 성큼 안으로 들어와 외쳤습니다. 내의원 어의 민준 대감을 찾고 있소. 이곳에 계시다는 기별을 받았소. 주막 주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눈이 민준이 쉬고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휴식과 아랑의 극진한 간호로 기력을 회복한 민준이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으나 그의 눈빛과 기계는 산적을 만났던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군들은 그를 알아보고 즉시 예를 갖추었습니다. 대감 무사하셨군요. 대비마마께서 애타게 찾으십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는 임금의 옥체를 돌보는 내의원의 촉망받는 의원이었으며 눈보라 속에 산을 넘었던 것은 위독하신 대비마마께 올릴 마지막 희망인 천년 현삼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금군의 호의를 받으며 즉시 궁궐로 향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아랑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깊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낭자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소.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그가 떠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랑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보낸 화려한 가마가 주막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랑을 궁으로 모시라는 대비마마의 명이었습니다. 아랑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가마에 올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웅장한 궁궐의 문을 지나며 그녀는 자신의 뺨에 있는 반점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대비의 처소였습니다. 천년 현삼을 다려 마시고 병석에서 일어난 대비마마는 온화한 눈길로 아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민 의원을 구한 그 처자더냐. 아랑은 머리를 깊이 조아렸습니다. 민 의원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네가 장터에서 죽어가던 노파를 살린 이야기도 들었느니라. 고개를 들거라. 아랑이 망설이며 고개를 들자 대비마마는 그녀의 뺨에 있는 나비 반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아랑은 다시금 부끄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대비마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흉한 표식이 아니로구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길을 가진 나비가 내려앉은 자리가 아니더냐. 궁에는 아픈 사람도 마음이 병든 사람도 많으니라. 대비마마는 아랑의 재능과 인품을 높이 샀습니다. 그날부로 아랑은 궁중의 음식을 관장하는 수라간 그 중에서도 왕과 대비의 건강을 돌보는 약차와 약선 음식을 전담하는 자리에 특별히 임명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밤 궁궐의 후원 연못가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덧 내의원의 수장이 된 민중과 수라간에서 가장 존경받는 상궁이 된 아랑이었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부서졌고 물 위에 비친 아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뺨에 있는 나비 반점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둠과 서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그것은 마치 향기로운 꽃 위에 막 내려앉아 날개를 반짝이는 살아있는 진짜 나비처럼 보였습니다. 아랑은 자신의 약점을 감춤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빛나는 가치를 끌어안음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꽃피운 것입니다.